퍽, 쿼드. 비명이 터져 나오기도 전에 턱뼈가 어긋나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도신의 신형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돌담벽에 처박혔다. 뒤통수가 암석에 닿는 순간 뇌장이 뒤흔들리며 안개가 하얗게 뒤집혔다. 폐부의 공기가 단번에 빠져나가 숨이 턱 막혔다. 손에 쥐고 있던 흙 묻은 밀가루 떡 한 조각이 오물 섞인 바닥으로 볼품없이 굴러떨어졌다. 추격자는 셋이었다. 선두에 선 사내가 나무 자루에 쇠못을 촘촘히 박아 넣은 몽둥이를 치켜들었다. 정목진 시장 상인들이 부리는 시정잡배들이었다. 이름도 없고 문파도 없는 밑바닥 인생들이었으나 힘없는 고아들에게는 염라대왕의 사자와 같았다. 이런 놈들에게 잡히면 두 다리로 걸어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도시는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도시는 이제 겨우 16이었다. 부모는 없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으며 몸을 지킬 무공조차 없었다. 가진 것이라곤 허리춤에 꽂힌 이 빠진 단검. 한 자루와 방금 빼앗길 위기에 처한 딱딱한 떡 한 조각이 전부였다. 휘, 쾅. 몽둥이가 정수리를 노리고 낙하했다. 도시는 본능적으로 몸을 날렸다. 진법이라 물을 수도 없는 투박한 구르기였으나 간발의 차로 머리를 피했다. 하지만 왼쪽 어깨를 피하지 못했다. 견갑골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고막을 때렸고 어깨에서 타오르는 듯한 열기가 전신으로 퍼져나갔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감히 도망을 쳐. 둘째 놈이 달려들어 도신의 옆구리를 짓밟았다. 단순히 밟은 것이 아니었다. 체중을 실어 내리찍는 무거운 압박에 갈비뼈가 비명을 지르며 삐걱거렸다. 흉부의 압력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신음조차 나오지 않았다. 떡값 대신 손발값이라도 받아내야겠군. 셋째 놈이 품속에서 시퍼런 식도를 꺼내들었다. 손잡이에 붉은 줄이 감긴 제대로 된 흉기였다. 도시는 바닥에 깔린 채 죽음의 그림자를 보았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자 오히려 머릿속은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어갔다. 놈의 발 뒤꿈치 넘어 골목 모퉁이 바닥에 주먹만 한 돌멩이 2개가 보였다. 도시는 옆구리를 짓누르는 발목을 두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전신의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이 일었으나 악착같이 버텼다. 놈이 균형을 잃고 앞으로 쏠리는 찰나 도시는 몸을 굴려 돌멩이를 잡아챘다. 슈슈. 돌멩이가 허공을 갈랐다. 퍽. 쿼드드. 칼을 든 놈의 코뼈에 정확히 박혔다. 안면이 함몰되는 감각이 손바닥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자 붉은 선혈이 손가락 사이로 터져나왔다. 도시는 일어서지 않았다. 엎드린 자세 그대로 뒷발을 차올려 앞장선 놈의 무릎 반쪽을 가격했다. 관절이 역방향으로 꺾이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놈이 쓰러지며 몽둥이가 바닥을 굴렀다. 도시는 그 몽둥이를 낚아채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서 짐승 같은 욕설이 터져나왔다. 부상당한 두 놈이 악에 받쳐 쫓아왔다. 도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어깨는 타올랐고 옆구리는 끊어질 듯 아팠으나 멈출 수 없었다. 정목진의 골목은 실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8살 때부터 이 시궁창에서 살아온 도시는 눈을 감고도 이 길을 알았다. 3번의 굽이길을 지나 담장을 넘고 하수구 옆 좁은 틈새에 몸을 비집고 들어갔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도시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가 쑤셔 깊은 숨조차 허락되지 않았다. 얕은 숨을 반복하며 팔뚝을 보니 언제 긁혔는지 단검 자국이 깊게 나 있었다. 피가 천천히 흘러 손목까지 내려갔다. 애써 구한 떡은 골목에 떨어진 채 두고 왔다. 도시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화풀이였다. 폐가는 청목진 동쪽 끝에 있었다. 오래전 불길이 휩쓸고 간 뒤 버려진 집이었다. 석가래는 반쯤 내려앉았고 벽에는 검은 그을음이 흉측하게 박혀 있었다. 도신이 2달째 머물고 있는 거처였다. 비가 오면 물이 새고 겨울엔 칼바람이 파고들었으나 쫓아오는 자가 없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였다. 팔뚝의 상처를 넉마가 된 옷자락을 잘라 묶었다. 혼자서 하는 일이었다. 이를 악물고 단단히 조이자
통증이 머리끝까지 찌릿하게 올라왔다. 배가 고팠다. 어제도 오늘도 실패였다. 내일은 어떻게든 먹을 것을 구해야 했다. 지끈거리는 어깨 통증을 견디며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불길한 기운이 감돌았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달랐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 절망적인 비명, 그리고 잔인한 웃음소리였다. 도신이 창틀 틈새로 밖을 내다보았다. 저 고문이었다. 청목진에서 그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문파라고 부르기엔 질낮은 조직이었으나 살기 어린 무기를 든 무인들이 있었고 조직력이 있었다. 그들은 이 마을의 재앙이었다. 5명의 악당이 골목에 늘어서 있었고 그 앞에는 노인 1명과 아낙네 2, 어린아이 3이 무릎 꿇려 있었다. 이번 달 상납금이 모자라지 않느냐? 적호문의 앞잡이가 노인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들어 올렸다. 노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떨리고 있었다. 앞잡이는 대답 대신 노인의 안면에 주먹을 박아 넣었다. 1번, 2번, 3번. 노인이 바닥에 고꾸라졌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아낙네가 아이를 껴안으며 울부짖었다. 도신의 손이 단검 손잡이를 꽉 쥐었다. 뛰쳐나와야 한다는 의협심과 이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상대는 5명의 무인이었고 도신은 이미 부상당한 몸이었다. 그때 다른 골목에서 나타난 또 다른 노인이 적호문을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저놈들이다. 이 집에 불을 질러버린 귀신 같은 놈들이. 노인의 손가락은 도신이 숨어있는 폐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순간 도신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끊어졌다. 이 폐가는 원래 도신의 집이었다. 8살 때 불꽃에 휩싸였던 그 집. 그날 밤 부모님은 불길 속에서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다. 도신은 그것이 단순한 화재인 줄로만 알았다. 아니, 무력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사고라고 믿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들었다. 저놈들이 불을 질렀다고. 손이 떨렸다.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전신을 휘감았다. 도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폐가 밖으로 뛰쳐나갔다. 뭐냐? 이 애송이는. 앞잡이 하나가 뒤를 돌아보며 가소롭다는 듯 외쳤다. 도신은 대답 대신 단검을 빼들고 달려들었다. 목줄기를 노린 일격이었다. 하지만 닿지 않았다. 상대는 가볍게 도신의 손목을 낚아챘다. 내공이 실린 무거운 소나기였다. 손목뼈가 으스러질 듯한 압력이 전해졌고 단검은 허무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급 무인조차 못 되는 놈이 감히 덤벼. 놈이 도신을 들어 올려 바닥에 패대기 쳤다. 등이 땅에 처박히며 폐부의 공기가 단번에 빠져나갔다. 안개가 까맣게 흔들렸다. 본능적으로 몸을 굴렸으나 뒤따라온 발등이 갈비뼈 위로 내리꽂혔다. 퍽! 입안에서 비릿한 핏물이 울컥 쏟아졌다. 구경하던 아이들이 비명을 질렀다. 야, 이것 좀 봐라. 겁도 없이 달려들더니 꼴 좋군. 놈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한 놈이 도신의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끌어올렸다. 목이 꺾인 채 도신은 버둥거렸다. 하지만 힘의 격차는 너무나 컸다. 앞잡이의 주먹이 도신의 명치를 연달아 파고들었다. 숨통이 완전히 끊어지는 것 같았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왔다. 아파서가 아니었다. 생명의 한계에 도달한 육체가 내뱉는 비명이자 절망이었다. 4번째 주먹이 날아오는 찰나 도신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놈의 손목 안쪽을 꽉 붙잡더니 그대로 이빨을 박아 넣었다. 살점을 뚫고 혈관을 끊겠다는 기세로 악착같이 물어뜯었다. 놈이 경악하며 짐승 같은 소리를 질렀다. 소나귀가 풀렸다. 도신은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렀. 발밑에 떨어진 단검을 낚아챘다. 일어설 기력은 없었으나 죽이겠다는 일념만은 살아있었다. 그는 바닥을 기며 가장 가까이 있는 놈의 종아리 힘줄을 향해 단검을 휘둘렀다. 치, 촤아.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놈이 비명을 지르며 한쪽 다리로 서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도시는 그 틈을 타 죽으림을 다해 달렸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발소리가 따라 붙었다. 골목을 꺾고 또 꺾으며 최대한 낮은 자세로 달렸다. 갈비뼈의 통증이 칼날처럼 파고들었으나 멈추지 않았다. 청목진 북쪽 끝, 마을과 숲이 맞닿는 경계까지 달린 도시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다. 비탈기를 구르며 풀과 돌이 얼굴을 핥히었으나 느낄 새도 없었다. 눈을 뜨니 저녁 노을이 구름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손이 떨렸고 상처에서는 피가 다시 배어나왔다. 갈비뼈가 어긋나 숨을 쉴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찾아왔다. 놈들은 여기까지 쫓아오지 않았다. 도시는 눈을 감았다. 폐가에 불을 질렀다.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부모님이 죽던 날의 불길, 어머니의 따뜻했던 등, 마지막으로 불길 속으로 들어간 아버지의 뒷모습. 그 모든 것이 사고가 아니었다. 놈들은 아직도 살아서 누군가를 짓밟으며 웃고 있었다. 이를 악물었다. 눈에서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피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강해져야 했다. 저놈들을 전부 죽여 없앨 수 있을 만큼, 다시는 누구도 자신의 소중한 것을 태워버리지 못하게 할 만큼 강해져야 했다. 도시는 그 서늘한 증오를 가슴에 품은 채 의식을 잃었다. 숲의 경계에 짙은 피 냄새가 남았고 바람만이 소년의 부서진 몸을 위로하듯 불어왔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적막한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오드드, 콰드드. 어긋난 뼈마디가 생사를 파고드는 감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눈을 뜨자마자 보인 것은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돌천장이었다. 코끝을 찌르는 진한 약초 냄새와 매캐한 화로의 연기. 그리고 묵은 나무의 채취가 뒤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도시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옆구리에서 불길 같은 통증이 치솟았다. 신음조차 터져나오지 않는 극심한 고통에 다시 자리에 누울 수밖에 없었다. 팔뚝과 가슴팍에는 정갈한 천이 감겨 있었다. 핏물이 배어나오던 상처 위로는 이름 모를 영약이 발려 서늘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누군가 죽어가는 자신을 건져 올려 치료한 것이 분명했다. 방 안구석, 노인 하나가 등을 보인 채 앉아 있었다. 허리는 벼랑 끝에 선 고목처럼 보답고 머리는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다. 낡은 회색 도포를 걸친 산에는 찻잔을 든 채 미동도 없었다. 도신이 깨어난 것을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노인의 낮은 목소리가 먼저 방 안을 울렸다. 나가라. 서리발 같은 단호함이었다. 도시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비명을 지르는 늑골의 통증을 견디며 기어이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노인의 뒷모습을 향해 머리를 조아렸다. 가르쳐 주십시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감정도 미동도 없는 서늘한 눈빛이 도신의 전신을 훑었다. 마치 심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무엇을 말이냐? 싸우는 법, 그리고 죽이는 법입니다. 무거운 침묵이 찻잔 속에 가라앉았다. 노인이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도신 앞으로 다가왔다. 그가 무릎을 꿇고 앉아 도신의 손목 맥을 짚었다.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으나 노인의 손가락은 쇠사슬처럼 단단하게 혈도를 제압했다. 잠시 후 노인의 흰 눈썹이 미세하게 치켜 올라갔다. 찰나의 변화였으나 도시는 놓치지 않았다. 이 노인이 자신의 몸 안에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것을 발견했음을 직감했다. 진무다. 사흘은 더 누워 있어라. 그것이 노인의 유일한 자기소개였다. 도시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읊조렸다. 진무는 대답 없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눈을 감았다. 철혈곡. 험준한 협곡이 톱날처럼 늘어선 그곳에 진무의 거처가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울창한 수림이 외부의 소리를 완벽히 차단했다. 진무는 약속한 사흘 동안 도신을 돌보았다. 하루 2번 약재를 갈아주고 거친 밥상을 내어주었으나 입을 여는 법은 거의 없었다. 도신이 무언가를 물어도 짧은 대답으로 일축하거나 아예 무시하기 일쑤였다. 사흘째 되는 날 해질녘 도신은 처음으로 홀로 거처 밖 냇가에 나가 얼굴을 씻었다. 차가운 물줄기에 정신이 맑아졌다.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으나
복수의 불길은 심장 밑바닥에서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그때 등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새벽부터 시작한다. 다음 날 먼동이 트기도 전 진무가 거처의 문을 발로 걷어차며 들어왔다. 도시는 이미 깨어 있었다. 진무가 어른 허벅지만 한 통나무 2개를 도신의 발치에 던졌다. 들고 뛰어라. 협곡 끝까지 왕복한다. 자신의 몸무게 절반에 달하는 무게였다. 도신은 통나무를 껴안고 달리기 시작했다. 돌무더기가 가득한 협곡 바닥은 딛는 곳마다 발목을 꺾으려 들었다. 지면은 경사지고 젖어 있어 한 걸음을 내딛기가 고역이었다. 2번을 고꾸라지며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으나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한 번 왕복에 2시간, 해가 질 때까지 5번을 왕복했다. 마지막 순간 도시는 통나무를 놓지 못한 채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다. 진무가 다가와 무심하게 밥그릇을 던졌다. 이튿날은 통나무의 무게가 더 무거워졌고 사흘째는 왕복해야 하는 횟수가 늘어났다. 일주일이 지나자 진무는 통나무를 치우고 도신의 사지에 모래주머니를 채웠다. 달리기가 끝나면 절벽 옆 바위를 맨주먹으로 치는 수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주먹 껍질이 벗겨지고 뼈마디에 피딱지가 앉았으나 진무는 냉정했다. 도시는 열흘째 되는 밤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며 몸이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음을 느꼈다. 2주가 흐른 아침, 진무가 협곡 한복판에서 도신을 불렀다. 노인은 빈손이었다. 와라. 도신은 단검을 뽑아들고 진무의 목을 겨냥해 가장 빠른 궤적으로 지쳐 들어갔다. 그러나 진무의 신형은 반걸음의 움직임만으로 단검의 날카로운 끝을 벗어났다. 동시에 노인의 손가락이 도신의 손목을 가볍게 건드렸다.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 도신의 균형은 완전히 무너져 바닥에 처박혔다. 일어나 다시 달렸다. 이번엔 옆구리를 노렸다. 그러나 진무는 마치 도신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다는 듯 팔을 잡아 돌려버렸다. 관절이 꺾이는 방향으로 실린 힘에 도신의 신형이 허공을 날아 등으로 떨어졌다. 10번, 20번. 도신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났다. 진무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도신의 모든 공격을 반 박자 앞서 흘려냈다. 힘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공격이 닿기도 전에 이미 다른 자리에 가 있었다. 20번째 공격. 도신은 무작정 달리지 않았다. 천천히 걸으며 노인의 시선과 호흡, 발끝에 실린 무게를 읽으려 애썼다. 도신의 눈빛이 변하자 진무의 눈에도 찰나의 관심이 스쳐. 도신이 왼손으로 헛공격을 가한 뒤 노인이 움직이는 타이밍에 맞춰 단검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쳤다. 챙. 진무가 오른손을 내려 단검을 든 손목을 쳤다. 그러나 도신은 단검이 튀어오르는 반동을 따라 몸을 돌리며 전신에 힘을 실어 발을 뻗었다. 축. 노인의 팔뚝에 발끝이 닿았다. 아주 살짝이었으나 명백한 타격이었다. 진무가 팔을 휘둘러 도신을 멀리 날려보냈지만 바닥에 구른 도신은 이를 악물며 희열을 느꼈다. 일어나라. 진무의 짧은 말에 처음으로 인정의 무게가 실렸다. 그날 밤 도신은 거처 안에서 진무가 일러준 천도심결의 기초 호흡법을 가다듬고 있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단전에 집중했으나 아직 아무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바깥에서 소리를 죽인 발소리들이 들려왔다. 하나가 아니었다. 도신은 숨을 죽이고 단검을 거머쥐었다. 진무가 먼저 움직여 문 앞에 섰다. 쾅. 문이 걷어채지며 괴한 5명이 들이닥쳤다. 검을 든 자 셋, 철편을 든 자 하나, 그리고 기묘한 장갑을 낀 사내 하나였다. 그들은 진무를 향해 살기를 뿜어냈다. 진무의 움직임은 전광석화와 같았다. 첫 번째 놈의 검이 허공을 가르기도 전에 진무는 이미 그 옆에 있었다. 손날이 팔꿈치 관절을 치자 뼈가 어긋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렸다. 비명이 터지기도 전에 진무는 2번째 놈의 무릎을 걷어찼고 3번째 놈의 명치에 무릎을 박아 넣었다. 3명이 쓰러지는 데는 눈 깜빡일 시간조차 걸리지 않았다. 남은 2명이 도신을 노렸다.
철편이 휘둘러지며 도신의 뺨을 스쳐 핏줄기가 솟았다. 이어지는 장갑 낀 놈의 발길질에 도신의 복부가 뒤틀렸다. 공능이 실린 타격에 내장이 뒤집히는 충격이 왔고 도신은 핏물을 토하며 쓰러졌다. 어린애로군. 같이 죽어라. 철편이 도신의 머리 위로 사정없이 낙하하던 순간이었다. 도신의 단전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폭발했다. 그것은 따뜻한 기운이 아니었다. 혈관을 태워버릴 듯한 뜨겁고 맹렬한 기운이었다. 평소 수련 때는 느껴지지 않던 거대한 힘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도신이 단검도 아닌 맨주먹을 휘둘렀다. 쾅! 철편과 주먹이 맞부딪히는 순간 쇠로 된 채찍이 손에서 튀어나가 벽을 뚫고 사라졌다. 놈의 손바닥 뼈가 가루가 된 듯 비명이 터졌다. 장갑을 낀 놈이 경악하며 주먹을 내질렀으나 도신은 진무의 대련에서 배운 대로 그 힘을 옆으로 틀어 흘린 뒤 놈의 명치에 정권을 박아 넣었다. 퍽! 놈은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진 채 벽에 박혔다가 미끄러졌다. 거처 안은 오직 정막만이 감돌았다. 진무가 다가와 도신의 손목을 잡았다. 이번에는 맥을 짚는 시간이 길었다. 내 안에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났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능이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봉인해 두었던 마성이 풀려난 것이지. 그 양이 비정상적이다. 내 평생 이토록 거대한 기운을 지닌 자는 본 적이 없다. 진무의 눈빛에 처음으로 경외와 경계가 동시에 서렸다. 천도심결을 연마해라. 그것만이 이 미친 기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길이다. 내일부터는 제대로 가르치겠다. 도신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보았다. 아직도 손바닥 밑에서 용솟음치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다. 복수의 불길이 이 기운과 섞여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었다. 도신은 쓰러진 적들 사이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아 다시 천도심결의 호흡을 시작했다. 협곡의 밤바람이 소년의 주변을 휘감으며 울부짖었다. 천살의 낙인이 찍힌 소년의 진짜 수련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오드드. 마른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의 머리뼈가 둔탁한 주먹에 짓눌리며 내는 비명이었다. 청목진의 비좁은 골목 어귀, 적호문의 앞잡이. 놈이 10살도 채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의 목덜미를 짐승처럼 움켜쥐고 있었다. 놈은 무릎 꿇린 아이의 머리통을 향해 무자비한 주먹질을 퍼부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를 기력조차 상실한 채 본능적으로 가느다란 두 손을 올려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력한 저항이었다. 도시는 골목에 짙은 그늘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다. 벌써 석 달이 흘렀다. 철혈곡에서의 시간은 지옥의 불길 속을 걷는 것과 같았다. 진무의 매질 같은 가르침 아래 도신의 육신은 몰라보게 변했다. 달리는 속도는 바람을 앞질렀고 내지르는 주먹에는 바위를 뚫을 기세가 실렸다. 천도심결의 구결에 따라 숨을 고르면 이제는 단전 깊은 곳에서 아지랑이 같은 미약한 열기가 꿈틀거렸다. 비록 신락 같으나 그것은 분명 도신의 몸 안에서 태동하는 내공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진무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무거운 소식을 던졌다. 저 고문 놈들이 청목진 깊숙한 곳까지 마술을 뻗었다더군. 집집마다 고열을 짜내고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거점의 노예로 부린다는구나. 진무는 그저 정보를 던졌을 뿐 어떤 행동도 강요하지 않았다. 도신이 어떤 길을 걸을지는 오직 그 자신의 의지에 달린 일이었다. 도신은 대답 대신 벽에 걸린 단검을 챙겨 철혈곡의 험한 비탈을 내달렸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매맞는 광경을 목도하며 도신은 깨달았다. 자신의 수련이 향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창고 안에서도 기괴한 소음이 새어나왔다. 아이들의 억눌린 울음소리, 무거운 짐짝이 바닥을 긁는 소리, 그리고 공기를 찢는 매정한 채찍 소리. 도신의 손이 단검 자루를 으스러지게 쥐었다. 안에 몇 명의 고수가 있는지, 어떤 죽음이 기다리는지는 중요치 않았다. 쾅! 도신의 발길질에 낡은 창고 문이 박살나며 안으로 고꾸라졌다. 먼지 구름 속에서 7명의 장안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다.
병기를 든 자가 5이었고 맨손인 자가 2이었다. 창고 구석에는 6명의 아이가 짐짝처럼 묶인 채 쪼그리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공포에 질린 눈동자는 이미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웬 쥐새끼냐? 이놈은. 도시는 대꾸하지 않았다. 지쳐 들어가는 신영은 이미 첫 번째 적의 품 안에 닿아 있었다. 서늘한 칼날이 놈의 오른쪽 어깨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뼈에 닿는 단단한 감각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졌다. 도시는 자비 없이 칼날을 비틀었다. 놈이 단말마의 비명을 지르며 무기를 떨어뜨리자 도시는 그놈을 방패 삼아 옆으로 밀치며 2번째 적을 향해 도약했다. 날카로운 단검이 2번째 놈의 턱 밑을 노리고 솟구쳤다. 적이 황급히 고개를 젖혔으나 칼날은 기어이 목덜미의 살점을 길게 긁어 놓았다. 분수처럼 솟구치는 핏물을 뒤집어 쓴 채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단전의 열기가 혈도를 타고 흐르며 전신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아직 무공이라 부르기엔 미약했으나 평범한 장정들의 눈에는 도신의 움직임이 잔상처럼 보일 뿐이었다. 3번째 놈이 묵직한 철봉을 가로로 휘둘러왔다. 도시는 유연하게 몸을 낮추어 그 아래로 파고들었다. 머리 위로 철봉이 공기를 가르는 섬뜩한 소리가 들렸다. 도시는 솟구치듯 허리를 세우며 놈의 명치에 어깨를 박았다. 콰직, 뼈가 어긋나는 소리와 함께 놈이 벽까지 날아가 처박혔다. 순식간에 셋을 무력화시켰다. 하지만 남은 4명은 만만치 않았다. 그들은 동시에 도신을 에워쌌다. 앞에서는 검이 날아들고 옆과 뒤에서는 주먹과 발길질이 쏟아졌다. 도신은 앞에 검을 쳐냈으나 팔뚝에 깊은 자상이 새겨졌다. 찢어지는 통증이 뇌를 자극하는 순간 옆에서 날아온 주먹이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뒤에서 날아온 발길질이 도신의 무릎 뒤쪽을 걷어찼다. 지지대를 잃은 몸이 바닥으로 무너졌다. 손에서 미끄러진 단검이 멀리 굴러갔다.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놈들의 구타가 시작되었다. 옆구리, 등, 어깨, 뒤통수. 사방에서 무거운 장화가 도신의 육신을 짓밟았다. 도신은 팔을 말아 쥐어 머리를 보호했다. 왼팔 뼈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렸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이 꽂혔다. 도신은 이를 악물었다.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으나 거대한 발 하나가 그의 등을 짓눌러 다시 흙바닥에 처박았다.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다. 구석에서 그 광경을 보던 아이 하나가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닫혀있던 창고 뒷문이 천천히 열렸다. 나타난 사내는 그리 비대하지 않았다. 평범한 키에 평범한 옷차림. 그러나 그가 한 걸음을 내딛자마자 창고 안의 공기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었다. 놈이 문을 닫고 도신을 내려다보는 눈빛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도축을 앞둔 짐승을 바라보는 눈빛이었다. 철조님이 오셨다. 기세등등하던 하급 무인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 길을 열었다. 철조라 불리는 사내가 천천히 걸어왔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기괴한 쇠 덮개가 씌워져 있었다. 주먹을 쥐자 그것은 마치 굶주린 맹수의 갈퀴처럼 변했다. 도시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단검을 움켜쥐며 일어서려 했다. 콰직. 철조가 발로 도신의 단검을 밟았다. 발끝에 실린 무시무시한 내공이 바닥을 가르며 단검을 깊숙이 박아 넣었다. 도신이 팔에 핏줄이 서도록 당겼으나 칼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 동네 거지 애송이가 우리 거점을 쳤단 말이냐? 철조가 도신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놈은 한 손만으로 도신의 전신을 허공으로 끌어올렸다. 발이 땅에서 떨어지고 목줄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도신은 필사적으로 철조의 손목을 잡고 버텼으나 그것은 마치 거대한 바위산을 흔드는 것과 같았다. 철조는 그대로 도신을 바닥에 패대기 쳤다. 쿵. 나무 바닥이 움푹 패며 먼지가 솟구쳤다. 등줄기를 타고 전해지는 충격에 폐 속의 공기가 모두 터져나왔다. 눈앞에 풍경이 뒤섞였다.
하지만 도시는 굴렀다.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다시 일어섰다. 철조는 서두르지 않았다. 놈이 손가락을 꺾으며 다가오자 도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려들었다. 천도심결의 내공을 있는 대로 오른 주먹에 밀어넣었다. 이것이 그의 전력이었다. 철조는 가볍게 손바닥을 펴서 그 주먹을 받았다. 쾅! 도신의 주먹이 튕겨나갔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박살나는 듯한 격통이 전신을 훑었다. 내공이 역류하여 단전이 뒤집히는 고통이 밀려왔다. 내공이 있구나. 비록 쥐꼬리만 하다만 철조의 무표정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쇠갈 귀가 달린 주먹이 도신의 명치를 파고들었다. 충격이 등 뒤까지 관통하는 듯했다. 내장이 뒤집히는 고통에 도신이 몸을 웅크리자 철조의 손바닥이 도신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내리눌렀다. 퍽! 콧뼈가 바닥에 부딪히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핏물이 바닥을 적셨다. 그럼에도 도신은 다시 일어서 철조의 발길질이 도신의 왼쪽 갈비뼈를 강타했다. 뼈 두 개가 어긋나며 가슴 속으로 파고드는 섬뜩한 감각이 느껴졌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날카로운 칼날이 폐를 찌르는 듯했다. 일어나. 철조가 명령했다. 도신은 비틀거리면서도 기어이 두 발로 섰다. 철조가 오른손 쇠갈퀴를 도신의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쇠 덮개가 근육을 찢고 뼈를 긁었다. 도신은 입술이 터지도록 이를 악물며 비명을 참았다. 놈은 그대로 도신을 벽에 박아 넣은 뒤 반대편 주먹으로 복부를 연달아 3번 타격했다. 컥! 붉은 선혈이 도신의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 구석에서 아이들이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다. 도신은 그 소리를 들었다. 의식이 끊길 듯 말 듯한 경계에서 그는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았다. 무언가 기적을 바라던 눈빛이 실망과 체념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도신은 이를 악물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단전 끝에 매달려 있던 신락 같은 열기를 왼손으로 밀었다. 그리고 놈의 손목 안쪽 혈관이 지나는 자리를 짐승처럼 물어뜯었다. 철조의 눈썹이 처음으로 움찔했다. 놀라움이었다. 그 짧은 찰나 도신의 오른손이 바닥에 박혀있던 단검 손잡이를 낚아챘다. 찰나의 내공을 발끝으로 밀어 바닥을 차며 단검을 뽑아 올렸다. 그리고 철조의 오른쪽 옆구리에 모든 힘을 실어 꽂아 넣었다. 쩍! 방어구에 막혀 깊지는 않았으나 기어이 놈의 살점을 파고들었다. 철조가 손을 거두며 옆구리를 짚었다.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나왔다. 도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창고, 문을 향해 달렸다. 다리는 이미 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였으나 그는 한 발 한 발을 사력을 다해 내디뎠다. 뒤에서 철조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잡지 마라. 뒤쫓는 발소리는 없었다. 도신은 창고 밖으로 터져 나왔다. 눈부신 햇살이 피칠갑이 된 그의 얼굴을 비췄다. 다음번엔 반드시 죽인다. 그것이 마지막 경고였다. 도신은 골목을 돌고 또 돌았다. 3번이나 고꾸라졌고 그때마다 손톱이 빠지도록 바닥을 긁으며 일어났다. 청목진 북쪽 숲 비탈을 굴러 내려가 거대한 나무 뿌리 사이에 멈춰 섰을 때야 그는 숨을 골랐다. 갈비뼈의 고통에 깊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도신은 자신의 손바닥을 보았다. 아이들의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무언가 달라지길 바랐으나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 채 도망쳐 나온 자신의 비참함이 온몸을 짓눌렀다. 도신은 나무 뿌리를 주먹으로 쳤다. 1번, 2번, 3번. 이미 만신창이가 된 손이 더욱 처참하게 지시겨졌다. 하지만 마음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이 깊어 철혈곡으로 돌아왔을 때 집 무는 거처 앞에 앉아 있었다. 피투성이가 된 제자를 본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약재와 천을 들고 나왔다. 어깨 상처에 독한 약재가 박히고 부러진 갈비뼈가 천으로 단단히 묶였다. 치료는 차가웠고 무거웠다. 진무는 무모함을 나무라지도 왜 그랬냐고 묻지도 않았다. 치료가 끝나자 노인은 짧게 한마디만을 남기고 자리를 떴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거라. 도시는 거쳐 안바닥에 몸을 뉘었다.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듯 쑤셔왔다. 감정 없는 철조의 눈빛, 그리고 그보다 더 아프게 다가오던 아이들의 체념 섞인 눈빛이 머릿속에서 겹쳐졌다. 도시는 부어오른 오른손을 들어 천장을 향해 뻗었다. 마디마디에 앉은 딱지와 굳은 살. 힘을 주자 단전에서 미약한 열기가 다시금 반응했다. 아직은 작았다. 아직은 너무나 약했다. 하지만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씨였다. 도시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 없이 다짐했다. 다시는 이렇게 지지 않겠다. 협곡을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소년의 맹세를 증명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도신의 가슴 속에서는 전보다 훨씬 거대하고 차가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서걱. 그것은 바람이 갈대숲을 스치는 소리가 아니었다. 단단하게 단련된 무인의 살점이 예리한 칼날에 점여지는 소름 끼치는 파차름이었다. 진무의 왼쪽 팔뚝 위로 실처럼 가느다란 붉은 선이 그어졌다. 찰나의 정적이 흐른 뒤 그 선을 따라 맺힌 핏방울 하나가 무거운 침묵을 깨며 글바닥으로 점을 찍듯 떨어졌다. 진무의 움직임이 멈췄다. 동시에 도신 또한 허공에서 얼어붙었다. 반년이었다. 21번의 피말리는 대련 동안 도시는 번번이 흙바닥을 구르고 뼈가 어긋나며 자신의 피를 갈아 넣어 땅을 적셨다. 단 한 번도 스승의 옷자락 끝에 닿아본 적 없던 절망의 시간. 그러나 오늘 마침내 도신의 검끝이 진무라는 거대한 산벽에 작은 흔적을 남긴 것이다. 진무는 자신의 팔에서 흐르는 선혈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이어 그 피를 묻힌 도신의 검날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메마른 노인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평생을 사륙의 길에서 보낸 진무가 보일 수 있는 가장 극진한 찬사였다. 검기가 실렸다. 낮고 짧은 갈까마귀의 울음 같은 목소리였으나 그 울림은 천근의 무게와 같았다. 도시는 장검을 천천히 내렸다. 꽉 쥐고 있던 손끝이 미세하게 경련했다. 단순히 승리했다는 흥분이 아니었다. 지난 6개월간 오직 이 한순간만을 위해 짐승처럼 자아를 갈아 넣었던 감각이 뒤늦게 전신을 훑고 지나간 탓이었다. 오늘부터 검기 집중 수련이다. 어제까지 한 것은 준비였어. 그럼 지금까지의 반년이 고작 준비였습니까? 그렇다. 문턱에 발을 들였을 뿐이다. 진무는 대답과 함께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거처로 향했다. 도시는 스승의 멀어지는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다시 장검을 고쳐 쥐었다. 협곡의 칼바람이 날카로운 검날을 스치며 섬뜩한 울음을 토해냈다. 이 장검은 수련 4개월째 되던 날 진무가 아무 말 없이 천에 감싸 던져준 것이었다. 천을 풀어내자 길고 얇은 날이 서늘한 광기를 뿜어냈고 칠흑처럼 검은 손잡이는 손바닥에 착 달라붙었다. 화려한 장식은 없었으나 무게의 균형이 완벽하여 손에 쥐는 순간 팔의 연장처럼 느껴지는 명병이었다. 이름은 없다. 내가 붙여라. 진무는 그렇게 말했으나 도시는 아직 그럴 자격이 없다 생각하여 그저 장검이라 불렀을 뿐이었다. 장검 수련은 이전의 단검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무게중심을 팔 전체로 다스려야 했고 보법 하나에도 몸의 모든 무게를 실어야 했다. 초기 이주는 검 자체의 무게에 적응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았다. 하루 1000번의 기본 배기,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고 피고름이 굳은 살로 바뀌기를 수천 번 반복했다. 진무는 현란한 초식이 아닌 무도의 본질을 주입했다. 검은 손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공이 움직이는 것이다. 손은 그저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일 뿐이다. 그 가르침의 실체를 깨닫는데 다시 달포가 넘는 시간이 걸렸다. 어느 날인가 단전 깊은 곳의 열기가 팔의 혈도를 타고 검날 끝까지 서늘하게 흘러가는 생소한 감각이 느껴졌다. 그것이 바로 검기의 태동이었다. 초기에는 매는 찰나에만 잠깐씩 공기가 갈리는 느낌이더니 한 달을 더 지옥처럼 갈고 닦자 오늘 아침 비로소 스승의 신령을 포착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수련이 끝난 오후 냇가에 앉아 검을 닦던 도신의 귀에 날카로운 여인의 비명이 날아들었다.
협고 입구 북쪽 숲이었다. 도시는 반사적으로 장검을 챙겨 몸을 날렸다. 진영이 숲의 나무 사이를 번개처럼 스쳤다. 숲의 공터에 다다르자 처참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은빈 머리카락을 가진 여인이 피 젖은 옆구리를 움켜쥔 채 나무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미 한 자루가 부러진 단검 2자루가 들려 있었으나 마비가 온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앞에는 붉은 허리띠를 두른 무인 10명이 살기를 뿜어내며 포위망을 좁히고 있었다. 청목진 일대에서 악명을 떨치던 하급 문파의 무리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정보를 내놓으면 고통 없이 보내주마.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여인은 대답 대신 부러진 검을 추스르며 죽음을 각오한 눈빛을 보였다. 그때 도신이 숲에 그늘을 찢고 걸어 나왔다. 끼어들지 마라. 죽고 싶지 않으면. 사내의 경고를 비웃듯 도신은 장검을 비스듬히 세웠다. 천도심결의 내공이 폭포처럼 팔을 타고 흘러 겁날 끝에 응집되었다. 도신이 지면을 박차고 쇄도했다. 첫 번째 놈이 검을 치켜든 순간 도신은 검기를 실어 그 검날 위를 그대로 찍어 눌렀다. 쩌적하는 소리와 함께 상대의 검이 바닥으로 처박혔다. 찰나의 회전. 도신의 검이 놈의 목줄기를 소리 없이 그어버렸다.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놈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도신은 이미 두 번째 적의 가슴을 깊숙이 꿰뚫고 있었다. 검을 뽑아내며 반동의 힘을 이용해 세 번째 놈의 팔꿈치를 내리쳤다. 뚝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팔꿈치 아래가 허공으로 날아갔다. 뇌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피가 먼저 터져 나왔다. 3초도 되지 않아 셋이 죽거나 불구가 되었다. 남은 7이 경악하여 굳어버렸다. 겁먹지 마라. 이놈은 단 한 명이다. 일제히 달려들어. 우두머리의 고함에 7이 사방에서 지쳐 들어왔다. 도시는 숨을 멈추고 내공을 다시 갈무리했다. 아직은 검기를 유지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적들에게는 그것으로도 차고 넘쳤다. 왼쪽으로 몸을 틀며 한 놈의 검을 흘리고 그 원동력을 실어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다. 정면에서 삼각형으로 에워싼 3명 중 가장 기세가 강한 놈을 향해 직진했다. 놈이 아래서 위로 그어 올리는 검날을 자신의 검기로 무겁게 눌러 바닥에 고정시켰다. 충격으로 상대의 손목뼈가 어긋나는 순간 도신의 검이 놈의 목을 가로질렀다.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놈의 가슴에 검을 박아 넣자 놈은 입을 벌린 채 피 섞인 신음만을 토해냈다. 남은 2명은 이미 투지를 잃고 숲 깊숙한 곳으로 달아났다. 도시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숲은 다시 죽음과도 같은 고요에 잠겼다. 도시는 신음하는 부상자들을 향해 차갑게 다가왔다. 그는 망설임 없이 검을 내질러 숨통을 끊었다. 살려두면 화근이 되고 화근은 결국 무고한 누군가의 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그는 뼈저리게 배웠다. 약자는 강자를 용서할 권리가 없으며 강자가 되었을 때 약자의 어설픈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 그것이 도신이 정립한 생존의 법도였다. 등 뒤에서 설무라 불리는 여인이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도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신은 무심하게 옷자락으로 검에 묻은 피를 닦아내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부상이 어느 정도냐? 치료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따라와라. 거처로 돌아와 진무가 설무의 상처를 응급처치했다. 흑룡문 산하의 조직입니다. 그들이 이 일대까지 세력을 넓히고 있어요. 설무의 말에 진무의 눈썹이 크게 일렁였다. 흑룡문. 그 이름은 도신의 심장 깊숙이 박힌 원한의 불씨를 건드렸다. 부모를 죽인 자들과 연결된 거대, 문파가 지금 이 땅을 삼키려 하고 있었다. 흑룡문 본대가 내려오면 청목지는 지도에서 사라진다. 마을 자체가 지옥으로 변할 게야. 진무의 경고에 도신의 눈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다. 설무가 도신을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물었다. 넌 누구냐? 대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구했지? 나는 그저 청목진 사람일 뿐이다. 내 땅을 지키려는 것뿐이지. 설무가 잠시 침묵하다 비장하게 말했다. 나도 그자들에게 갚아야 할 피의 빚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 남아서 힘을 보태라.
둘이면 하나보다 낫지 않겠나. 도신의 제안은 짧고 간결했다. 설무는 잠시 그를 응시하다가 참으로 기괴한 놈이구나라며 쓴 웃음을 지었다. 진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나직이 경고했다. 극룡문 본대가 당도하기 전에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 부모의 원수이자 세상의 암덩어리인 흑룡문이 다가오고 있었다. 도신은 장검의 서늘한 날 위에 손가락을 올렸다. 검날 끝에서 검기가 얇게 공기를 가르는 진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더 날카롭게 갈아야 한다. 더 깊게 베어야 한다. 그래야만 다가올 혈겁의 파도 속에서 적들의 목을 쳐낼 수 있다. 협곡의 밤바람이 세차게 불어와 소년의 검날을 식혔다. 세 명의 무인은 각자의 어둠을 등 뒤로 한 채 다가올 운명의 결전을 준비하며 긴 밤을 지새웠다. 두 쪽으로 갈라졌다. 아니, 정확히는 그렇게 되기 직전의 찰나였다. 흑룡문의 선발대를 이끌던 앞잡이가 탐욕스러운 안광을 번뜩이며 장검을 양손으로 치켜들었다. 놈이 도신의 정수리를 향해 검을 내리찍던 순간 도신의 장검은 이미 허공에 서늘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다. 검기를 가득 실은 횡백이었다. 놈의 검이 도신의 검날에 닿는 찰나 쇠덩이는 주인의 손을 떠나 허공으로 꼴사납게 튀어나갔다. 그 자리에서 도신의 검이 반 바퀴를 매끄럽게 돌았다. 단순히 옆으로 그은 것이 아니었다. 맺혀있던 검기를 일시에 폭발시켰다. 서걱. 앞잡이의 목줄기가 반쯤 날아갔다. 찢겨나간 살점 사이로 뜨거운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랐다. 비릿한 혈향이 숲의 정막을 깨웠다. 뒤따르던 20명의 무인들이 그 자리에 돌덩이처럼 굳어버렸다. 20개의 심장이 동시에 박동을 멈춘 듯한 정적. 그러나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 오늘 기록될 참극의 서막이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루 전 아침이었다. 철혈곡의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빠르고 다급한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훨씬 더 많고 묵직한 발소리들이 대지를 울렸다. 도신이 즉시 장검의 자루를 거머쥐었다. 옆에 있던 설무 또한 소리 없이 단검 두 자루를 뽑아들었다. 숲 입구에서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튀어나왔다. 여인의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있었다. 손에는 화려한 부채가 들려 있었는데 그 부채 살사이로 가느다란 독침들이 달빛을 받아 번뜩였다. 도신과 여인의 눈이 마주쳤다. 여인이 발을 멈췄고 도신 또한 침착하게 그녀를 응시했다. 흑룡문이다. 여인이 맡은 숨을 고르며 간신히 내뱉었다. 뒤에 몇 명이지? 스물이다. 도신이 설무를 바라보자 설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도신은 장검을 비스듬히 든 채 숲 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인이 의아한 듯 뒤에서 소리쳤다.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막으러 간다. 혼자서 말이냐? 설무도 있다. 여인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이내 그녀는 손에 든 부채를 탁 소리나게 접으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나도 끼겠다. 도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뒤를 따르든 말든 개의치 않았다. 극룡문의 살기가 이미 코앞까지 닥쳐와 있었기 때문이다. 숲 입구에서 20명의 무인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다. 검과 도끼, 철편으로 무장한 그들은 흑룡문의 상징인 검은 복색의 붉은 용 문양을 새기고 있었다. 비록 하급 무인들이라 하나 그 숫자가 주는 압박은 무시할 수 없었다. 선두에 선 사내가 거칠게 소리쳤다. 계집년만 내놓아라. 나머지는 죽든 살든 상관하지 않겠다. 도시는 대답 대신 신형을 날렸다. 그는 5명의 선두를 향해 정면으로 쇄도했다. 단전 깊은 곳에서 천도 심결의 내공을 끌어올리자 뜨거운 열기가 팔을 타고 흘러 검날 끝에 맺혔다. 첫 번째. 앞잡이의 내리찍기를 옆으로 흘려보내며 검기를 터뜨렸다. 목이 반쯤 날아간 놈이 피를 뿌리며 고꾸라졌다. 두 번째.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검을 손바닥에 내공으로 쳐냈다. 빈틈이 생기자마자
도신의 검이 놈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다. 검을 뽑으며 위로 그어 올리자 내장이 터져나가는 둔탁한 진동이 손목을 타고 전해졌다. 세 번째. 정면에서 육중한 도끼가 날아왔으나 도신은 피하지 않았다. 도끼 자루를 검신으로 강하게 눌러 궤적을 꺾어버렸다. 도끼가 바닥에 박히자마자 도신은 놈의 얼굴에 이마를 박았다. 코뼈가 주저앉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렸고 놈이 쓰러지는 찰나 목줄기에 검을 박아 넣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남은 둘이 협공을 시도하며 양옆에서 들어왔다. 도신은 뒤로 반걸음 물러나 놈들의 검이 서로를 긁게 유도했다. 찰나의 혼란 속에서 도신의 검이 두 번 번뜩였다. 한 번에 하나씩 목과 옆구리가 갈라지며 바닥은 선열로 낭자해졌다. 5명이 목숨을 잃는 데는 10걸음도 채 필요치 않았다. 남은 15명이 공포에 질려 굳어버린 그 틈을 설무가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단검은 뱀처럼 낮고 빠르게 파고들어 무인들의 허벅지 동맥을 끊어놓았다. 막을 수 없는 출혈이 시작되자 숲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남은 13명의 무인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포위망을 형성했다. 도신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도 천도심결의 내공을 갈무리했다. 그때 오른쪽에서 당비연의 부채가 활짝 펼쳐졌다. 살랑. 부드러운 소리였으나 결과는 참혹했다. 부채가 펼쳐지며 옅은 보랏빛 동무가 퍼져나갔고 이를 마신 3명의 무인이 무릎을 꺾으며 쓰러졌다. 그들의 눈은 이미 뒤집혀 있었고 다시는 숨을 쉬지 않았다. 남은 10명. 도시는 남아있는 모든 내공을 검날 한 곳에 압축했다. 천도일섬. 진무에게 배운 정식 초식은 아니었으나 오늘 아침 수련 중에 우연히 깨달은 감각이었다. 도시는 10명의 중앙으로 몸을 날렸다. 단전이 비워지는 고통을 감수하며 모든 내공을 터뜨렸다. 쾅!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아니라 거대한 폭발음이 숲을 뒤흔들었다. 검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며 중앙의 3명을 각기 다른 방향으로 날려버렸다. 나무에 부딪혀 뼈가 바스러지고 허공에서 목이 꺾인 채 떨어지는 놈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도였다. 내공이 바닥난 도신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남은 7명은 그 압도적인 무위의 겁을 집어먹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달아났다. 설무가 추격하려 했으나 도신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두어라. 전령이 필요하다. 당비연은 부채를 접으며 도신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당비연. 그녀는 흑룡문의 배후에 은얼문이라는 거대 조직이 있음을 밝히며 그 수장인 마련이 자신의 가족을 몰살했다고 말했다. 은얼문. 도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 이름은 도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그 참극의 배후에 있던 이름이기도 했다. 진무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마련. 그가 바로 모든 원한의 시작점이었다. 같이 간다. 우리의 목표는 같다. 도신의 말에 당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철혈곡 입구에 묵직한 살기가 들이닥쳤다. 흑룡문의 제한장수 혈도였다. 허리에 2 자루의 굽은 돌을 찬 사내는 이전의 앞잡이들과는 기의 격이 달랐다. 오늘 내 부하들을 도륙한 놈들이 너희냐? 혈도의 쌍도가 번개처럼 날아들었다. 내공이 온전치 못한 도시는 필사적으로 검을 휘둘러 막아냈으나 혈도의 묵직한 내공에 밀려 옷자락이 찢겨나갔다. 설무와 당비연이 가세했지만 혈도는 여유롭게 그들의 공격을 쳐냈다. 도시는 승부수를 던졌다. 다시 한번 천도일섬의 감각을 끌어올렸다. 설무가 목숨을 걸고 빈틈을 만든 그 찰나 도신의 검이 혈도의 왼팔을 스쳐 지나갔다. 서걱. 혈도의 왼팔이 팔꿈치 아래부터 깨끗하게 잘려나갔다. 피가 분수처럼 터졌고 혈도는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물러났다. 도신은 검을 거두며 차갑게 선언했다. 흑룡문주에게 전해라. 곧 그자의 목을 취하러 가겠다고. 혈도가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 진무가 밖으로 나왔다. 그는 천에 감긴 긴 물건을 도신에게 던졌다. 그것은 지금까지 쓰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보검이었다.
이제 내 검이다. 이름은 천도라 한다. 도신이 검을 쥐자 마치 팔의 연장선인 듯 완벽한 균형감이 느껴졌다. 달빛 아래 천도의 검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흑룡문의 본거지로 향하는 길, 그 끝에 있는 원수 마련을 향한 장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우두둑, 뼈가 부러지는 파음이 고요한 새벽의 정적을 먼저 갈라버렸다. 육중한 철퇴가 흑룡문 무인의 옆구리를 정면으로 강타한 순간이었다. 갈비뼈 대여섯 개가 일시에 으스러지며 폐부를 찌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였다. 사내는 단 한마디 비명조차 내뱉지 못한 채 낙엽처럼 날아가 돌벽에 박혔다. 단단한 벽면이 거미줄처럼 갈라졌고 사내의 신형은 진흙처럼 미끄러져 내려와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곳엔 철산이 서 있었다. 양쪽 손목에는 끊어진 쇠사슬이 흉측한 뱀처럼 매달려 짤랑거렸다. 실 하나 걸치지 않은 맨몸에 신발조차 신지 않은 처참한 행색이었으나 그 안광만큼은 깊은 산속에서 막 깨어난 굶주린 포식자의 그것이었다. 더 없느냐? 철산이 주변을 훑으며 낮게 읊조렸다. 마당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으며 살아있는 자들은 오직 신음하며 바닥을 기는 폐잔병들 뿐이었다. 철산이 피 묻은 철퇴를 바닥으로 천천히 내렸다. 그것이 흑룡문 거점의 숨통을 끊어놓는 상징적인 광경이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틀 전 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비연이 품 안에서 가슴팍에 숨겨두었던 지도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직접 그려넣은 지도는 치밀하기 그지없었다. 본관의 위치는 물론이고 무기고의 숨은 입구, 내부 경비들의 3교대 동선과 인적이 드문 후문의 위치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당비연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이 추악한 조직의 뒤를 밟으며 증거를 모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체였다. 경비는 야간에 3교대로 움직인다. 교대 시간 사이에 15분의 공백이 생기니 그 짧은 틈을 타 후문으로 잠입해야 한다. 도신의 날카로운 시선이 지도를 훑으며 물었다. 내부 무인들의 수와 전력은 어떠한가? 상주하는 자가 50명이며 상황에 따라 인근 거점에서 가변 인원이 합류한다. 내 동무의 유효 범위는 한 번에 20명 정도의 정신을 흐릴 수 있다. 옆에서 팔짱을 끼고 듣던 설무가 낮은 한숨과 함께 끼어들었다. 결국 후문으로 들어가서 정면으로 다 부수겠다는 소리군. 도신이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후문으로 진입하여 정면으로 돌파한다. 당비연은 들고 있던 부채를 폈다. 접으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작전은 단순했으나 그만큼 확실한 것은 없었다. 이틀 후 야삼경, 달빛조차 먹구름 뒤로 숨어버린 칠흑 같은 밤이었다. 새 자루의 병기가 흑룡문 거점의 후문 앞에 멈췄다. 당비연의 예견대로 경비들의 눈은 잠시 멀어 있었다. 도신이 문을 밀자 소리 없이 열렸고 세 사람은 어둠의 일부가 되어 안으로 스며들었다. 거점은 생각보다 광활했다. 마당을 중심으로 네 채의 전각이 위압적으로 에워싸고 있었으며 곳곳에 박힌 횃불이 불길하게 일렁였다. 순찰하던 무인 둘이 마당을 가로지르는 찰나 당비연의 부채가 허공을 갈랐다. 살랑. 보랏빛 동무가 은밀하게 바람을 타고 흘렀다. 두 걸음을 채 떼지 못하고 순찰들이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소리 없는 잠재움이었다. 그러나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각 안에서 누군가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다. 침입자다. 후문에 쥐새끼들이 들었다. 도신이 허리에 천도를 뽑아 들었다. 당비연은 우측 전각을, 설무는 좌측을 맡아라. 나는 정면을 뚫는다. 세 갈래의 신형이 일시에 흩어졌다. 정면 문이 열리며 무인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나왔으나 도시는 멈추지 않았다. 쇄도하는 속도 그대로 첫 번째 적의 검을 천도로 쳐냈다. 내공을 실어 위로 튕겨내자 사내는 제 검의 반동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고꾸라졌다. 도시는 그 흐름을 타 몸을 회전시키며 두 번째 놈의 목줄기를 그어 넘겼다. 솟구치는 선혈이 횃불 아래 검게 물들었다. 우측에서는 당비연의 동무가 위용을 떨치고 있었다. 전각에서 나오던 16명의 무인이 한꺼번에 도끼를 들이켰다. 앞서가던 자들이 고꾸라지자 뒤따르던 자들이
당황하여 멈추려 했으나 몰려드는 관성을 이기지 못하고 독의 그물 안으로 스스로 발을 들였다. 20명의 목숨이 그 자리에서 끊겼다. 좌측에서는 설무의 단검 두 자루가 뱀의 혀처럼 번뜩였다. 6명의 무인을 상대로 설무는 놈의 허벅지 동맥을 끊어 기동을 봉쇄한 뒤 연이어 옆구리를 찌르고 빠지는 치명적인 유격전을 펼쳤다. 팔을 잡으려던 자의 손목을 역으로 꺾어 목에 간검을 박아넣는 설무의 모습은 그야말로 사신과도 같았다. 마당 중앙에는 도신이 홀로 버티고 있었다. 10명이 넘는 무인들이 그를 포위하자 도신은 단전 깊은 곳에서 천도심결의 진기를 끌어올렸다. 폭뢰검강. 검기를 한 방향으로 쏘아내는 천도일섬과 달리 이것은 전방위로 내공을 폭발시키는 파괴적인 절기였다. 도신은 장검을 수평으로 눕히며 내공을 극한으로 압축했다. 단전이 타들어가는 열기가 겁날 끝에 응축되었다. 쾅! 대기를 찢는 파공음이 터져 나왔다. 도신을 중심으로 반경 2장 안의 모든 존재가 허공으로 비산했다. 벽에 부딪히고 기둥에 처박히며 무인들의 비명이 일제히 터졌다가 사라졌다. 마당은 순식간에 시신이 즐비한 폐허로 변했다. 그때 본관 창고 쪽에서 쇠사슬이 비명처럼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문이 열리며 철산이 걸어 나왔다. 그는 마당 한편에 쌓인 무기 더미에서 거대한 철퇴 하나를 집어들었다. 무게를 가늠하듯 가볍게 휘둘러본 그가 아직 숨이 붙어있는 적들을 향해 걸어갔다. 철퇴가 내려갈 때마다 머리가 깨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고 마당은 점차 고요해졌다. 철산이 뒤를 돌아 도신을 보았다. 이쪽 벌레들은 내가 정리했다. 철산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으나 그 안에는 동료에 대한 묵직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뒤로 100발의 청년 설백이 약재 가방을 챙겨 나타났다. 창고에 갇혀 고초를 겪던 의원이었다. 그는 설무의 팔뚝에 난 상처를 발견하고 다가와 능숙하게 약재를 발랐다. 설백이라 합니다. 저도 데려가 주십시오. 여기 있다가는 어차피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도신은 설무와 당비연의 시선을 확인한 뒤 짧게 허락했다. 따라와라. 그러나 상황은 아직 끝이 아니었다. 본관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흑룡문의 부문주, 동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과 녹색 빛이 감도는 검날은 그가 독성 검기를 다루는 잔혹한 고수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동룡은 주변의 시체들을 보며 차갑게 냉소했다. 겨우 4명이 이 일을 벌였다는 말이냐? 동룡의 움직임은 아까의 하급 무인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군더더기 없는 배기가 도신의 어깨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천도로 막아냈으나 검날을 타고 전해지는 음습한 도끼가 손목을 타고 올라와 불쾌한 열기를 남겼다. 연속되는 초식의 향연 속에서 도신은 점차 밀리기 시작했다. 동룡의 내력은 깊고도 끈적했다. 8번째 합에서 도신이 찰나의 순간 박자를 놓쳤다. 동룡의 검끝이 도신의 왼팔을 깊게 파고들었다. 잘리는 감각보다 뜨거운 열기가 먼저 살 안을 파고들었다. 독성 검기가 혈관을 타고 퍼지자 순식간에 왼팔이 저려왔다. 독이 퍼지면 몸이 굳는다. 죽음을 기다려라. 도신은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설백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신에게 달려들었다. 동룡이 방해하려 검을 휘둘러 왔으나 도신은 온몸을 던져 설백을 막아세웠다. 그 틈에 설백의 손이 도신의 왼팔에 닿았다. 뜨겁고도 맑은 기운이 상처를 통해 주입되었다. 설백의 치유 내공이었다. 퍼지던 도끼가 억제되고 굳어가던 근육이 다시금 요동치기 시작했다. 치유하는 놈이 섞여 있었군. 동룡이 미간을 찌푸렸으나 이미 늦었다. 도신은 천도를 두 손으로 굳게 쥐었다. 폭뢰검강을 사용한 뒤라 내력이 바닥을 드러냈으나 그는 억지로 기혈을 뒤집어 남은 진기를 짜내었다. 동룡이 다시 설백을 처리하기 위해 쇄도했다. 하지만 도신의 검이 더 빨랐다. 천도일섬의 극기에 다시금 폭뢰검강의 폭발력을 더했다. 충돌하는 찰나 검기를 전방위로 터뜨려 동룡의 검을 튕겨내었다. 방어가 열린 동룡의 가슴팍으로 천도가 단숨에 파고들었다.
깊게, 아주 깊게. 동룡은 입을 벌린 채 피를 쏟아내었다. 도신이 검을 뽑아내자 흑룡문의 부문주는 무릎을 꿇은 채 서서히 앞으로 쓰러졌다. 그의 시신에서 흐르는 피가 마당의 흙을 검게 적셨다. 도신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왼팔과 오른손이 쉴 새 없이 떨리고 있었다. 설백이 다시 다가와 상처를 살폈다. 독은 잡았으나 이틀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하루면 족하다. 도신의 단호한 말에 설백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남아 도망친 자는 불과 6분이었다. 당비어는 본관 안을 샅샅이 뒤져 은월문과의 연락 체계가 담긴 문서를 확보했다. 설문은 창고에서 식량과 무기를 챙기고 억류되어 있던 백성들을 풀어주었다. 철산이 도신에게 다가와 묵직한 철퇴를 어깨에 얹었다. 나를 구한 빚은 싸움터에서 갚겠다. 같이 가도 되겠지. 도신은 불타오르는 흑룡문의 거점을 바라보았다. 당비연이 던진 횃불에 의해 전각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붉은 불길이 5 동료의 얼굴을 선명하게 비추었다. 거점 하나를 지웠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들 위에는 아직 거대한 어둠, 은월문이 도사리고 있었다. 도신은 천도를 허리에 꽂으며 결연히 발걸음을 옮겼다. 불길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었다. 자객의 목덜미가 형체도 없이 터져나갔다. 검은 칼집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도신의 손에는 그 흔한 단검 한 자루조차 들려 있지 않았다. 그저 빈손을 허공에 가볍게 휘둘렀을 뿐인데 자객의 목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작두에 찍힌 듯 반쯤 잘려나가며 뜨거운 선혈을 분수처럼 쏟아냈다. 찢긴 살점 사이로 하얀 뼈마디가 비릿하게 드러났고 사내는 단 한마디 단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 옆에서 독검을 치켜들고 있던 동료 자객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는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눈앞에서 동료의 수급이 날아갔건만 도대체 무엇에 베었는지 어디서 공격이 시작되었는지조차 가늠할 수 없었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 저주에 가까운 죽음의 바람이었다. 도신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평소에 서늘하고 오만한 안광은 사라지고 지면보다 깊은 곳에서 형언할 수 없는 증오와 살해가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진 스승 진무의 거처에서 미친 듯이 뛰쳐나온 직후 그의 이성은 이미 사륙의 화염에 먹혀버린 상태였다. 무형검기. 검이라는 매개체 없이 오직 내공의 의지만으로 대기를 갈라 검기를 날리는 경지. 도신 자신조차 생전 처음 겪는 기적이었으며 이는 불과 반나절 전에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로부터 잉태된 것이었다. 흑룡문의 지부를 불태우고 검은 연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다. 숲속에서 노숙하던 일행 앞에 하연이 그림자처럼 내려앉았다. 이슬 머금은 나뭇가지 위에서 소리 없이 나타난 그녀의 기척을 알아차린 자는 오직 짐승 같은 육감을 지닌 철산뿐이었다. 철산이 즉시 거대한 철퇴를 치켜들며 포효하려 했으나 하연은 두 손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아니야. 존재감이 희미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바람 소리처럼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다. 도신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검을 잡지는 않았으나 그의 전신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폭발하듯 흘러나왔다. 누구냐? 하연. 은월문 출신이야. 지금은 버림받았지. 당비연의 눈이 매섭게 가늘어졌다. 은월문의 세작이 우리를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마련에게 토사구 팽당했다. 그놈에게 복수할 수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겠어. 하연이 품 안에서 2가지 물건을 꺼내 놓았다. 하나는 정밀하게 그려진 흑룡문 본거지의 지형도였고 다른 하나는 은밀한 기밀들이 적힌 문서 꾸러미였다. 흑룡문 본거지의 내부 지도다. 함정의 위치와 경비들의 교대 시간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지. 그리고 너희가 찾는 은월문의 낙양 지부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다. 당비연이 지도를 펼쳐 훑어내렸다. 그녀의 표정이 삽시간에 경직되었다. 이것은 진본이다. 내가 이전에 수집했던 단편적인 정보들과 정확히 일치해. 이 정도 지도라면 본거지를 초토화하는 것도 불가능은 아니야. 도신이 하연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다.
그 눈에 담긴 진득한 증오를 확인한 도신이 짧게 답했다. 조건은 무엇이냐? 마련을 처단할 때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해줘. 내 손으로 그놈의 심장을 찌를 기회를 줘. 도신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설무가 적의 출신을 믿을 수 없다며 반대했으나 당비연이 정보의 확실성을 보장하자 결국 입을 다물었다. 이로써 일행은 6시 되었고 그날 밤 즉시 산 중턱에 자리 잡은 흥룡문의 요새를 향해 진격했다. 흥룡문의 본거지는 험준한 바위산에 박힌 돌로 만든 요새였다. 하연연은 어둠 속으로 스며들더니 10분 만에 돌아와 대부분의 함정을 무력화했음을 알렸다. 하지만 요새의 정문을 통과하려는 순간 대지를 흔드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하연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한 침입자의 무게가 아닌 살기에 반응하는 기묘한 함정이 발동한 것이었다. 작전은 끝났다. 눈에 보이는 것은 전부 베어라. 도신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철산이 정면의 거대한 나무 문을 발로 걷어찼다. 무쇠 경첩이 뜯겨 나가며 날아간 문짝은 안에서 쏟아져 나오던 무인들을 그대로 깔아뭉개버렸다. 철산의 철퇴가 호를 그릴 때마다 서너 명의 가슴뼈가 함몰되어 허공으로 비산했다. 당비연은 부채를 펼쳐 보랏빛 똥물을 뿌렸고 바람의 방향을 읽은 그녀의 안목 덕분에 수십 명의 적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지붕 위에서는 설무의 단검이 번뜩일 때마다 적들의 급소에 정확히 박혔으며 하연연은 그림자처럼 적들의 등 뒤에서 나타나 소리 없이 목줄기를 끊어냈다. 도신은 전장의 한복판인 마당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50명이 넘는 중무장한 무인들이 그를 포위했으나 도신은 천도심결의 진기를 극한으로 끌어올려 폭뢰검강을 터뜨렸다. 사방으로 뻗어나간 충격파는 인간의 신체뿐만 아니라 돌기둥과 화로까지 가루로 만들었다. 연이어 터진 3번의 폭뢰검강 끝에 마당에는 도신 한 사람만이 오연히 서 있었고 그 주위엔 59의 시신이 산을 이루었다. 그때 요새의 가장 깊은 곳 본관의 문이 열리며 흥룡왕이 모습을 드러냈다. 반백의 머리에 위압적인 기운을 내뿜는 그는 진정한 절정의 고수였다. 어린 놈이 내 평생의 업적을 망쳐놓았구나. 흥룡왕의 검은 파도처럼 도신을 압박했다. 도신은 그의 검기를 막아낼 때마다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꼈다. 내공의 정순함과 밀도가 차원이 달랐다. 도신은 어깨를 베이고 복부에 강한 타격을 허용하며 밀려났으나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단전의 모든 진기를 쥐어짜 검날 끝에 집중시켰다. 천도일섬. 쾅. 두 고수의 진기가 충돌하자 요새의 지붕 기와들이 전부 날아가 버렸다. 그 찰나의 틈을 타 도신의 검이 흥룡왕의 오른팔을 팔꿈치 아래서 단숨에 도려냈다. 팔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도신은 다시 폭뢰검강을 연계해 그의 가슴을 뭉개버렸고 마지막 일격으로 천도를 심장에 깊숙이 박아 넣었다. 절정의 벽을. 이 나이에 넘다니. 흥룡왕의 마지막 유언과 함께 도신은 피 묻은 검을 뽑아냈다. 내공이 바닥나 무릎이 꺾일 듯 했으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때 하연연이 사색이 되어 달려왔다. 철혈곡 방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어. 스승님이 위험해. 도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달렸다. 내공이 고갈되어 다리 근육이 찢어질 듯 했으나 멈추지 않았다. 철혈곡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은얼문 자객들의 시체와 비릿한 피 냄새였다. 거처 안에는 스승 진무가 쓰러져 있었다. 상처 부위가 검게 변한 것으로 보아 지독한 독에 중독된 것이 분명했다. 낙양의 독 전문 의원에게 가야 합니다. 서둘러야 해요. 설백의 외침이 도신의 머릿속을 울렸다. 도신은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인 적 없던 스승의 쓰러진 뒷모습을 보며 가슴 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둑이 터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것은 슬픔이라기보다 세상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싶은 갈망이었다. 협곡 밖으로 돌아온 자객 2명을 마주했을 때 도신에겐 더 이상 쓸 내공이 남아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분노가 기적을 불러일으켰다. 검을 잡지 않은 손끝에서
오직 살기만으로 응집된 무형의 검기가 발출된 것이다. 첫 번째 자객의 목이 날아갔고 두 번째 자객의 미간엔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렸다. 무형 검기가 열렸구나. 간신히 정신을 차린 진무가 낮게 읊조렸다. 그는 제자의 경지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기뻐하면서도 그 힘이 분노에 기반한 것임을 우려하며 낙양으로 떠날 것을 명했다. 낙양. 그곳은 은월문의 본거지이자 도신이 마주해야 할 최종적인 시련이 기다리는 땅이었다. 도신은 스승을 들것에 싣고 차가운 눈빛으로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이제 복수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그의 혈관을 흐르는 생존 그 자체가 되었다. 5명의 신체가 허공에서 산산이 부서져 나갔다. 검이 닿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도시는 골목 한가운데 귀신처럼 서 있었을 뿐이다. 그의 손은 비어 있었고 허리에 꽂힌 천도는 아직 그 칼집 속에서 잠잠했다. 그러나 도신의 앞을 가로막고 서 있던 은월문의 정예 무인 5은 단 한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목과 가슴에서 선혈을 뿜어내며 바닥을 뒹굴었다. 무형검기 5발. 그것도 단 한 번의 기운갈무리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낙양의 좁은 골목에 숨막히는 침묵이 내려앉았다. 방금 전까지 숫자의 우세를 믿고 오만하게 검기를 뿜어내던 남은 25명의 무인들이 석상처럼 굳어버렸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은 무림의 상식을 벗어난 공포 그 자체였다. 도신이 천천히 천도의 자루를 쥐었다. 이제 검을 쓰겠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자비가 없는 사형 선고였다. 낙양은 찬란하고도 거대했다. 도신이 생전 처음 마주한 대도시는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했다. 성문은 세 겹으로 겹쳐져 철옹성 같았고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다. 성 안으로 들어서자 사방으로 뻗은 넓은 길목을 따라 화려한 주막과 상점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고 인파는 바다의 물결처럼 넘실거렸다.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기묘한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인 채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고 시장통의 웃음소리는 사라진 지 오래였다. 거리 곳곳에는 은월문의 복색을 한 무인들이 매서운 안광을 빛내며 서 있었다. 그것은 백성을 보호하는 경비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옥죄는 거대한 감시망이었다. 은월문이 낙양에 들어온 지 3년째다. 처음 왔을 때와는 천지 차이야. 은월문이 이곳을 집어삼킨 뒤로 백성들의 숨통을 점점 더 조여들고 있어. 하연이 도신의 곁에서 낮게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향을 잃은 자의 서글픈 분노가 맺혀 있었다. 당비연이 화려한 부채로 얼굴의 절반을 가린 채 매서운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며 거들었다. 은월문 낙양 지부는 성 동쪽의 둥지를 틀고 있다. 진무 어른의 상처를 돌볼 의원은 성 북쪽의 야광가에 있지. 서둘러야 한다. 설백은 중독되어 안색이 창백해진 진무를 부축하며 험한 길을 걸었다. 진무는 의식이 남아 있었으나 흑룡문이 남긴 맹독이 전신에 느리게 퍼지고 있어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든 상태였다. 설백이 순우한 내공으로 도끼를 막고 있었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대로를 절반쯤 지났을 때였다. 살기를 머금은 무리가 앞을 막아섰다. 은월문의 복색을 한 자들이 10명이었다. 뒤에서도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퇴로를 차단한 자들이 20명. 측면 골목에서도 그림자들이 튀어나왔다. 합쳐서 30명의 포위망이었다. 흑룡문의 본거지를 박살낸 쥐새끼들이 낙양까지 제 발로 기어들어 오다니 참으로 담이 크구나. 앞장선 우두머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검을 뽑았다. 도시는 말없이 진무를 설백에게 맡기고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철산이 거대한 무쇠 철퇴를 꺼내들며 짐승 같은 거친 숨을 내뱉었다. 철산은 뒤를 맡아라. 나는 앞을 뚫겠다. 도신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앞쪽에 10명을 향해 유령처럼 걸어갔다. 천도는 아직 뽑지 않았다. 빈손으로 걸어오는 도신을 보며 자객들은 의아한 눈빛을 보냈으나 그것은 그들이 이승에서 마주한 마지막 의문이었다. 5걸음 앞. 도신이 멈춰 섰다. 단전 깊은 곳에서 휘몰아치는 내공을 손가락 끝으로 응집시켰다.
철혈곡에서 돌아온 뒤 낙양에 이르는 기나긴 여정 동안 그는 진무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무형검기를 연마했다. 분노로 기운을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요한 심연처럼 가라앉히고 오로지 날카로운 의지만을 밀어내는 경지. 공기를 가르는 가느다란 파공음이 들렸다. 도신의 5 손가락에서 뻗어나간 무형검기가 앞줄 5명의 인우와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다.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고 5명의 무인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다. 뒤에 있던 5명이 경악하며 굳어버린 찰나 도신이 천도를 뽑아들었다. 이제 검을 쓰겠다. 천도일섬. 도신이 정면을 향해 쇄도하며 압축된 검기를 터뜨렸다. 가로막던 무인의 검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나갔고 놈의 신체는 벽 너머로 날아가 박혔다. 도신은 그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며 좌우를 향해 연속으로 검을 휘둘렀다. 목과 옆구리를 가르는 정교한 참격에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뒤쪽에서는 철산의 무지막지한 사륙이 시작되었다. 철산은 기교를 부리지 않았다. 그저 달리고 휘둘렀다. 수평으로 크게 회전한 무쇠 철퇴가 적들의 흉박을 가루로 만들었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고 철산은 멈추지 않고 안쪽으로 파고들어 적의 가슴을 아래에서 위로 쳐올렸다. 수직으로 날아오른 시신이 바닥에 처박혔다. 측면 무리들은 당비연의 부채가 뿜어낸 동무 속에서 비틀거렸다. 도끼가 폐부에 스미자마자 8명의 무인이 2 걸음도 채 떼지 못하고 나동그라졌다. 그 흩어진 틈을 타 하연연이 그림자처럼 파고들어 급소만을 정확히 찔러 넘겼다. 폭뢰검강. 도신이 남은 자들이 모여있는 중앙에 충격파를 터뜨렸다. 대기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10명의 무인이 동시에 사방으로 튕겨나갔다. 일어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골목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다. 30명의 정예 무인이 전멸하는 데 걸린 시간은 일각도 채 되지 않았다. 상점과 주막의 창문들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숨 죽여 지켜보던 백성들이 은월문의 무인들이 처참하게 쓰러진 광경을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다. 은월문이 지부의 무사들이 졌다. 그 나직한 탄성이 골목을 타고 흐를 때 골목 끝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단 한 사람이었으나 그 기세는 아까의 30명을 합친 것보다 무거웠다. 철면. 낙양 지부장이었다. 얼굴 오른쪽 절반을 뒤덮은 차가운 철가면이 그의 이름이 된 이유였다. 그는 장검을 오른손에 쥔 채 느릿하지만 낭비 없는 걸음으로 다가왔다. 마련님께서 내 놈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신다. 알면 됐다. 도신의 대답과 함께 철면이 신형을 날렸다. 그의 검은 흑룡왕의 것보다 수배는 빨랐다. 절정 중위의 고수. 도신은 막아낼 때마다 팔 전체를 뒤흔드는 충격을 느꼈다. 그러나 흑룡왕과 처음 맞붙었을 때와는 달랐다. 밀리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았고 적의 검기를 옆으로 흘려보내며 빈틈을 엿보았다. 5번째 참격이 도신의 어깨를 스치는 순간 도신이 몸을 비틀며 허점을 파고들었다. 검날에서 뽑아져 나온 무형검기가 철면의 오른쪽 팔 안쪽을 파고들었다. 방어구에 막혀 깊지는 않았으나 기운이 닿은 것만으로도 철면은 처음으로 뒤로 물러섰다. 무형검기라. 철면의 눈에 처음으로 경계심이 서렸다. 도신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천도일섬으로 몰아붙였다. 이번에는 밀리지 않았다. 오히려 충격을 유지하며 앞으로 밀어붙이자 철면이 수세에 몰렸다. 도신은 폭뢰검강의 충격파로 적의 방어를 흔든 뒤 그 틈으로 무형검기 5발을 연사했다. 가슴, 목, 복부. 내공의 구조 자체를 파괴하는 무형검기의 특성에 철면의 기색이 급격히 무너졌다. 철가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화상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 드러났다. 도신의 천도가 철면의 목을 가로질렀다. 지부장이 쓰러지자 골목은 완전히 침묵했다. 백성들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큰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야광가의 의원은 굽은 등을 가진 노파였다. 그녀의 처방은 매서웠으나 확실했다. 이틀 뒤
진무는 창백한 안색으로 남아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진무는 도신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짧게 입을 뗐다.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나머지는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라. 칭찬 한마디 없던 스승의 그 말이 도신에게는 천금보다 무거운 승인이었다. 도신은 정중히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날 저녁, 주막의 은밀한 방에서 6 동료가 마주 앉았다. 설무, 당비연, 철산, 하연, 설백, 그리고 도신. 천도문을 세운다. 도신의 선언에 반대하는 이는 없었다. 은월문에 맞서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거대한 세력이 되어야 함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문주는 도신이 맡기로 했고, 당비연은 마련의 마지막 숨통을 자신이 끊겠다는 조건으로 뜻을 같이 했다. 하연은 은월문 총본산의 내부 정보를 캐오기로 약속했다. 주막 구석방에서 이루어진 이 소박한 결의는 그날 밤 낙양 전체로 퍼져나갔다. 은월문의 지부장이 죽었으며 그들을 무너뜨린 자들이 천도문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는 소문이었다. 한편 은월문 총본산의 창가에 서 있던 마련은 부하의 보고를 듣고 부채를 천천히 접었다. 진무의 제자가 이 정도까지 컸단 말인가. 마련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죽여라. 천도문 전원과 진무까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낙양의 어두운 밤을 뚫고 두 거대한 운명의 칼날이 서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천도문, 그 이름이 낙양의 골목마다 조용히 메아리치고 있었다. 서걱.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찢었다. 장로의 머리가 바닥을 굴렀다. 목과 몸통이 분리되는 찰나, 검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소리조차 머물지 못했다. 잠시 후, 단면에서 선열이 기둥처럼 솟구쳐 올랐다. 도신은 쏟아지는 핏물을 온몸으로 받으며 마당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다. 거친 숨소리가 폐부를 긁고 지났고 왼팔의 깊은 자창에서는 붉은 액체가 줄기차게 흘러내렸다. 오른 무릎이 비명을 지르며 떨렸지만 그는 기어이 땅을 딛고 서 있었다. 절정 상위의 고수세. 은월문의 뿌리를 지탱하던 원로 셋이 도신의 발치 아래 시신으로 누웠다. 오로지 혼자서 일궈낸 참극이었다. 총본산 마당에 기괴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그때였다. 공기가 바뀌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대지가 싸늘하게 식어내렸다. 마당에 머물던 모든 이가 동시에 심장을 짓누르는 오한을 느꼈다. 살기를 뿜으며 싸우던 무사들의 손이 멈췄고 도망치던 자들의 발이 돌처럼 굳었다. 천도를 쥐고 있던 도신의 손마저 얼어붙었다. 본관의 거대한 문이 천천히 열렸다. 마련이 그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사흘 전 낙양을 떠나던 밤은 비장했다. 하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지도는 은월문의 심장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다. 함정의 위치가 28곳, 경비의 교대, 시간, 건물의 세밀한 배치와 수장 마련의 거처까지 기록된 치명적인 정보였다. 정예 무인만 500이다. 우리 6이 정면으로 들이치는 것은 수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당비연이 부채를 만지작거리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도신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지도를 내려다보며 명했다. 하연이 함정을 걷어내고 당비연이 동무로 적의 기세를 꺾는다. 철산이 정면을 부수고 들어가면 설무와 하연이 좌우와 후방을 맞는다. 설백은 후방에서 부상자를 살펴라. 나는 중앙을 뚫겠다. 그게 전부인가? 당비연의 물음에 도신은 짧게 긍정했다. 설무가 옆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이 팀의 전략 짜는 방식은 항상 이랬지. 무모할 정도로 단순해. 철산이 두꺼운 어깨를 으쓱하며 묵직한 목소리를 얹었다. 단순한 것이 가장 강한 법이다. 총본사는 낙양 외곽의 험준한 산세 속에 운거하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과 깊은 계곡이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에겐 하연이 있었다. 가는 길을 가로막은 세 곳의 초소는 소리도 없이 정돈되었다. 비명 한마디 새어나가지 않았고 하연의 신법은 바람보다 빨랐다. 야삼경의 깊은 어둠을 틈타 그들은 마침내 총본산의 거대한 외벽 앞에 섰다. 도신이 하연을 바라보았다. 함정은
24개를 해제했다. 하지만 중앙마당 쪽 4개는 도저히 위치를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밟고 지나가겠다. 도신의 단호한 말에 하연은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동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자 스스로를 미끼로 던지겠다는 무모한 결의였다. 벽을 넘었다. 그러나 경보가 울린 것은 담장을 넘은 지 불과 30초가 채 되지 않아서였다. 하연이 해제하지 못한 함정 중 하나를 설무가 밟은 탓이었다. 발밑에서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자 설무가 이를 악물며 자책했다. 미안하다. 상관없다. 이미 들어온 이상 멈추지 않는다. 도신의 명령과 동시에 총본산 내부에서 거대한 함성이 터져나왔다. 어둠에 잠겨있던 건물들의 문이 일제히 열리며 횃불의 바다가 일렁였다. 500명의 정예 무인. 그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다. 최하가 중급 이상의 무사들이었고 내공을 실어 검기를 다루는 자들 또한 부지기수였다. 당비연이 화려한 부채를 펼쳤다. 이번엔 3번이 아니었다. 손목을 6번 연속으로 휘둘렀다. 자줏빛 동무가 6방향으로 터져나가며 밤바람을 타고 산 전체를 뒤덮었다. 동무의 농도가 짙은 구역에 있던 자들부터 맥없이 쓰러졌다. 오른쪽 건물에서 쏟아져 나오던 80명의 무인이 문턱을 넘기도 전에 차례로 고꾸라졌다. 뒤따라오던 자들은 쓰러진 동료들을 밟고 들어오다 결국 도끼에 닿아 무너졌다. 철산이 정문을 향해 쇄도했다. 본관의 두꺼운 철문을 향해 내공을 폭발시키며 두 손을 내밀었다. 쾅! 굉음과 함께 철문이 경첩제 뽑혀 날아갔고 안쪽에 대기하던 무인 10명이 날아온 철문에 깔려 비명도 지르지 못했다. 철산의 무쇠 철퇴가 좌우로 휘둘릴 때마다 갈비뼈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진동했다. 철문은 지붕 위를 달리는 유령이었다. 단검을 투척해 아래를 달리는 무인들의 눈과 목을 꿰뚫었고 지붕 끝에서 낙하하며 두 자루의 검으로 적의 숨통을 끊었다. 착지하자마자 몸을 굴려 반격을 피하고 일어나는 순간 뒤를 노리던 적의 목을 그었다. 하연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후방을 유린했다. 비명도 소리도 없이 후방의 무인들이 하나둘 사라졌다. 적들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공포에 질려갔다. 설백은 마당 외곽에서 부상당한 동료들을 찾아다녔다. 그녀의 손길이 닿고 내공이 불어넣어질 때마다 치명상을 입었던 동료들이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다. 도시는 마당 중앙에서 폭풍의 눈이 되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병장기들 사이에서 천도심결의 내공을 지금까지와는 다른 깊이까지 끌어올렸다. 진무가 경고했던 봉인의 첫 번째 층이 열리는 감각이 전신을 관통했다. 폭뢰검강. 평소보다 2배는 강력한 충격파가 터져나갔사옵니다. 반경 5장 안의 모든 것이 분쇄되었다. 사람, 경기, 횃불 받침대가 가루가 되어 흩날렸고 마당의 거대한 돌기둥마저 쪼개져 무너졌다. 그 일격에 100여 명의 무인이 단번에 절명했다. 도시는 멈추지 않고 2번, 3번 연달아 충격파를 터뜨렸다. 세 번째 폭뢰검강은 봉인을 더욱 깊이 열어젖힌 일격이었다. 천도심결의 50%. 단전이 폭발할 듯한 고통이 찾아왔으나 출력되는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총본산 전체가 흔들렸고 건물 벽에 거대한 균열이 갔다. 500 중 200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남은 자들 또한 동료들의 유격에 사살되거나 전의를 상실했다. 전투가 시작된 지 20분이 채 되지 않아 마당은 시체의 바다로 변했다. 그때 본관의 문이 다시 열리며 새 노인이 걸어 나왔다. 은월문의 수호자라 불리는 장로들이었다. 검, 도, 장의 극기에 달한 절정 상위의 고수들. 그들이 내뿜는 기운은 앞서 상대했던 자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이 어린 것이 여기까지 감히 발을 들였구나. 도시는 천도를 고쳐주며 차갑게 답했다. 비켜서면 살려주겠다. 장로 셋이 동시에 움직였다. 도시는 동료들을 향해 물러나라고 명한 뒤 홀로 셋을 마주했다. 협공은 매서웠다. 왼쪽에서 검이 들어오고 오른쪽에서 도가 스쳤다. 정면에서 터진 장력의 충격파가
도신의 가슴을 타격했다. 도신은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으나 기어이 다시 일어섰다. 내공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위기 속에서 천도심결의 봉인은 70%까지 열리고 있었다. 고통이 빗장을 건드렸고 죽음의 위협이 힘의 근원을 자극했다. 도신이 번개처럼 달렸다. 천도일섬이 장로의 검을 으스러뜨렸고 무형검기 5발이 장로의 가슴을 꿰뚫어 벽에 박아버렸다. 두 번째 장로 역시 폭뢰검강의 충격에 빈틈을 보인 순간 가슴이 뚫렸다. 마지막 장로의 장력이 터지기 직전 도신은 유령처럼 비켜나며 그의 뒤로 돌아가 천도를 휘둘렀다. 머리가 떨어지고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장로 셋을 모두 뺀 도신은 그 핏물을 맞으며 서 있었다. 그때 마련이 나왔다. 흰 도복을 입고 부채를 든 마련은 사륙의 현장을 산책하듯 걸어왔다. 그의 존재만으로 마당 전체가 거대한 납덩이에 눌린 듯 무거워졌다. 이야, 내공을 쓰지 않아도 느껴지는 압도적인 존재감이 모두를 짓눌렀다. 진무의 제자로군. 내 부모인 진아와 단옥은 내가 죽였다. 마련의 무미건조한 고백에 도신이 분노로 폭주했다. 7알의 봉인을 연 생애 가장 강력한 천도일섬이 마련을 향해 쇄도했다. 마련은 그저 부채를 들어 막았을 뿐이었다. 쾅! 도신은 10걸음을 날아가 돌기둥에 박혔다. 무형검기 10발을 한꺼번에 날렸으나 마련의 가벼운 부채질에 모두 방향이 꺾여 땅에 박혔다. 무형검기. 아직 거칠구나. 마련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부채 끝에서 달빛 같은 검기가 뿜어져 나왔다. 은월검법. 막을수록 내공이 역류했고 피할수록 마련은 이미 곁에 와 있었다. 단 3번의 휘두름 만에 도신의 손에서 천도가 튕겨나갔고 마련의 부채가 도신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다. 도신은 마당 끝 외벽까지 날아가 처박혔다. 설무와 철산, 당비연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으나 마련의 가벼운 손짓 한 번에 모두 피를 토하며 나동그라졌다. 아직 멀었다. 마련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다시 본관 안으로 유유히 사라졌다. 문이 닫혔다. 은월문의 무인들은 소멸했으나 정작 마련을 놓쳤다. 건물 안을 샅샅이 뒤졌으나 그는 비밀 통로로 이미 빠져나간 뒤였다. 설백이 부상당한 동료들을 치료하는 동안 도신은 외벽 밑에 주저앉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부채 하나에 막힌 천도일섬. 압도적인 격차. 그 장면이 환상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때 설백이 도신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신 씨, 맥이 이상해요. 내공의 구조가 근원부터 뒤바뀌고 있어요. 도신은 느꼈다. 단전 가장 깊은 곳, 지금까지 한 번도 건드린 적 없는 마지막 봉인이 요동치고 있었다. 마련의 충격이, 그리고 그에게 느낀 절망이 마지막 빗장을 뒤흔든 것이다. 아직 열리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확실히 움직이고 있었다. 도신은 눈을 감았다. 마련의 목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아직 멀었다고. 그래, 아직은 멀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아직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봉인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100명의 정의 무사가 동시에 무너졌다. 단 한 놈도 도신의 검 끝에 닿지 못했다. 찰나의 정적 뒤에 들려온 것은 100개의 육신이 마른 흙바닥으로 추락하는 둔탁한 소음뿐이었다. 도신은 요새 마당 한가운데 석상처럼 서 있었다. 두 팔을 자연스럽게 내린 채였고 보도 천도는 여전히 허리춤에 꽂혀 있었다. 검을 뽑지도 않았건만 마당을 가득 메웠던 친위대 100명은 전원이 숨을 거두었다. 다시 일어나는 자도 고통에 신음하는 자도 없었다. 무형검기 광역 발동. 전신에서 터져나온 검기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 반경 10장 안의 모든 생명체를 꿰뚫어 버린 것이다. 요새 2층 창문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련의 손이 멈췄다. 화려한 비단 부채를 흔들던 그 여유로운 손짓이 멎은 것은 마련의 생애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총본산을 점령한 다음 날 새벽, 산자락에는 시린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다.
하연이 척후를 마치고 돌아와 마련의 행방을 전했다. 총본산에서 하루 거리, 깊은 산중에 숨겨진 비밀 요새였다. 은월문 내부에서도 소수의 수뇌부만 아는 은밀한 장소였다. 친위대 100명이 입구를 사수하고 있어. 전부 인류 고수들이야. 하급 무사는 단 한 명도 없다. 당비연이 지도를 펼치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전부 같이 움직여야 해. 화력을 집중해도 저들의 포위망을 뚫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나 도신의 목소리는 산바람보다 차갑고 단호했다. 나 혼자 간다. 좌중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설무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부릅뜨며 물었다. 무슨 소리야? 적은 100명이다. 그것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친위대라고. 마련은 내 싸움이야.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나만이 매듭지어야 할 인연이다. 철산이 두꺼운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친위대 100명을 혼자 뚫겠다고? 아무리 너라도 그건 만용이다. 뚫어. 도신의 대답은 짧았으나 그 안에는 태산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비연이 한참 동안 도신의 눈을 응시하다가 천천히 부채를 접었다. 총본산에서 보았겠지. 내 단전의 봉인이 열리고 있는 것을. 그 봉인을 마저 열어야만 마련을 상대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지막 관문은 오직 고독한 사지에서만 열린다는 걸 알고 있나? 도신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연이 곁에서 나지막이 거들었다. 우리가 따라가면 도신은 봉인을 끝까지 열 이유가 없어질 거야. 절박함이 없으면 진정한 그 기는 오지 않으니까.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설무가 긴 침묵 끝에 낮게 읊조렸다. 살아 돌아와라. 반드시. 도신은 대답 대신 천도를 다시 고쳐 찾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새벽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요새까지 이어진 새벽 산길은 사무치게 차가웠다. 도신은 걸음을 옮기며 단전 깊숙한 곳의 떨림에 집중했다. 마련에게 패배하고 무력하게 날아갔던 그 순간의 절망이 봉인의 마지막 층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있었다. 스승 진무가 일찍이 일러준 가르침이 귓가를 스쳤다. 봉인의 마지막 층은 공포와 두려움이 연다. 자신의 한계를 완전히 마주하고 그 한계를 부수고자 하는 갈망이 곧 열쇠가 된다. 마련 앞에서 보았던 자신의 무력함. 그 거대한 한계가 오히려 봉인을 여는 불씨가 되고 있었다. 마침내 요새 입구가 보였다. 단전 속의 봉인은 바들바들 떨리며 수천 개의 금을 내뱉고 있었다. 아직 문이 열리지는 않았으나 그 틈새로 가공할 내공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요새 안에서 기척이 느껴졌고 도시는 주저없이 안으로 발을 들였다. 동시에 친위대 100명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요새 마당뿐 아니라 지붕 위, 담장 너머에서 살기가 폭포처럼 쏟아졌다. 전부 중급 이상의 내공을 지닌 고수들이었고 절반 이상은 검 끝에 강기를 맺어 날릴 수 있는 자들이었다. 도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적들의 궤적을 읽고 단전의 내공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봉인을 당겼다. 7알, 8알, 9알. 마지막 벽이 비명을 지르며 버텼다. 앞줄의 10명이 동시에 합공을 펼치며 달려들었다. 도신이 마침내 천도를 뽑았다. 천도 일섬. 9알의 내공이 실린 일격이 허공을 갈랐다. 검날은 직접 닿지 않았으나 거대한 충격파가 앞줄의 적들을 그대로 관통했다. 10명의 가슴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터져나왔다. 하지만 뒤이어 40명이 다시 사방에서 덮쳐왔다. 폭뢰검강. 전방 위로 터진 충격파가 반경 6장 안의 모든 것을 초토화했다. 육신이 찢기고 병장기가 가루가 되는 소리가 진동했다. 그럼에도 남은 50명이 검기를 날리며 압박해왔다. 그 찰나 마지막 봉인이 터졌다. 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도시는 느꼈다. 단전 가장 깊은 곳, 잠겨있던 마지막 문이 부서지며 그 뒤에 갇혀있던 신성한 내공이 전신으로 폭발하듯 흘러넘쳤다. 천도심결 극에 드디어 극강에 올랐다. 날아오는 검기들이 멈춘 듯 느려졌다. 공기의 흐름과 적들의 심박수까지 선명하게 느껴졌다. 도시는 두 팔을 옆으로 천천히 벌렸다.
무형검기 광역. 전신에서 분출된 검기가 방사형으로 터져나갔다. 날아오던 50개의 검기가 도신의 검풍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무형의 검기는 멈추지 않고 50명의 가슴을 한꺼번에 꿰뚫어 버렸다. 비명조차 허락되지 않은 죽음이었다. 마당에는 100명의 시신이 널브러졌고 도신만이 홀로 서서 피 냄새를 들이켰다. 2층 창가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련이 마침내 부채를 접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의 표정에서는 총본산에서의 여유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다. 봉인을 전부 열었구나. 그렇다. 이제 끝낼 시간이다. 마련이 들고 있던 부채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평생을 함께한 부채를 버린 것은 그만큼 이 대결에 목숨을 걸겠다는 뜻이었다. 그는 허리춤에서 달빛을 머금은 듯한 장검을 뽑아들었다. 은월검법 극이다. 마련의 신형이 사라졌다. 총본산에서보다 수배는 빠른 속도였다. 첫 번째 배기가 도신의 목을 노리고 쇄도했다. 도신은 천도로 이를 막아냈다. 밀리지 않았다. 극기에 달한 내공의 밀도가 마련의 검기를 정면으로 받아냈다. 마련의 눈에 경악이 서렸다. 두 번째, 세 번째 합이 이어질 때마다 요새 전체가 흔들렸다. 지붕 기와가 쏟아지고 담장이 무너져 내렸다. 마련은 검을 휘두르지 않고도 허공에 검기를 만들어내는 절기를 선보였으나 도시는 무형검기로 그 모든 것을 쳐냈다. 진무가 잘 키웠군. 마련이 낮게 읊조리며 내공을 전부 실은 마지막 초식을 준비했다. 달빛 검기가 거대한 파도처럼 쏟아졌고 그 기세에 마련의 신형이 녹아들었다. 도시는 반걸음 물러나며 모든 내공을 검날 하나에 압축했다. 천도일섬.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묵직한 진동이 대지를 흔들었다. 쾅. 소리와 함께 터져나온 충격파가 마련의 검기 파도를 정면에서 분쇄했다. 마련의 신형이 두 걸음 밀려났다. 처음으로 그가 밀린 순간이었다. 도시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폭뢰검강과 무형검기를 동시에 발동했다. 천도일섬이 검을 밀어냈고 폭뢰검강이 방어막을 부수었으며 무형검기가 무방비해진 마련의 가슴을 뚫었다. 마침내 도신의 천도가 마련의 가슴을 깊숙이 관통했다. 마련이 멈췄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아닌 강호의 주인이 바뀌었음을 인정하는 담담한 빛이 스쳤다. 강호가 바뀌겠군. 그게 유언이었다. 도신이 검을 뽑자 마련의 육신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요새 마당에는 다시금 적막한 바람만이 불었다. 도신은 한참 동안 시신 앞에 서 있었다. 고아로 굶주리던 청목진의 거리부터 철혈곡의 혹독한 수련, 그리고 부모의 원한까지 길고도 험했던 인연의 매듭이 여기서 지어졌다. 진아. 단옥. 부모님의 이름을 입안으로 되뇌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 요새 입구에 동료들이 나타났다. 혼자 가라고 했으나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따라온 이들이었다. 설무가 팔짱을 낀 채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다. 살아있었네. 정말로. 말했잖아. 살아 돌아온진다고. 철산이 어깨를 툭 쳤고 당비어는 마련의 죽음을 확인하고 부채를 접었다. 하연은 조용히 곁에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으며 설백은 도신의 부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뒤로 지팡이를 짚은 진무가 걸어 나왔다. 마련의 시신과 제자를 번갈아 보던 노고수는 나지막이 선언했다. 이제 내 강호다. 도신은 고개를 숙여 스승에 대한 예를 갖췄다. 아침 햇살이 요새 마당을 가득 비추기 시작했다. 도신은 천도를 뽑아 하늘을 향해 들어 올렸다. 검 끝에서 피어오르는 찬란한 검기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고 있었다. 천도문이 있었고 강호가 있었으며 이제 그의 손에 천도가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